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출제자가 좋아하는 답안 작성반은 크게 세 가지 섹터로 나눠진다고 했었고, 첫 번째는 우리 예상 문제들, 작년에 있었던 모의고사들 위주로 한 예상 문제들, 그 다음에 기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좀 더 알아둬야 될 사례들, 이렇게 세 단계로 할 거고, 오늘도 제가 그 기존 예상 문제들, 연습 문제 위주로 지금 자료를 구성을 했는데, 지금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1방법 위주의 10점짜리 문제들, 예상 문제를 쭉 했었고, 오늘도 이제 10점짜리 문제들로만 다 구성이 돼 있어요. 대신에 이제 1방법 여전히 좀 섞여 있고, 이제 2방법부터 6방법까지도 좀 섞여 있는 그런 10점짜리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고, 제가 이제 그렇게 요거 이렇게 시험짜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랑 사례 조금 더 한 다음에 10점짜리 중에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특히 막 계산 문제라든지 좀 복잡한 계산 문제들, 요런 거 조금 더 예상 문제를 한번 더 마무리할 거고, 그다음에 그때 50점짜리도 한 번 더, 그래서 50점짜리는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50점짜리 한 번 더 이렇게 답안 연습하는 거, 그렇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관세 평가도 그 우리 50점짜리 문제가 항상 부담이긴 한데, 워낙 배점도 많고 이제 50점짜리에서 이제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한데, 관세 평가도 요즘에 이제 추세가 이제 50점짜리도 조금씩 이제 배점을 나눠 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통짜로 50점 이게 아니라 뭐 조금씩 10점씩 5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어떤 토픽을 잡으면 50점 내에서도 그렇게 뭐 대목차 형태로 해서 이제 배점을 그렇게 잡아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점짜리의 조합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워낙 이제 관세 평가에서 이제 한 토픽만 물어보면 시점짜리인데, 한 거래를 놓고 여러 토픽을 이제 놓으면 이제 50점짜리가 되는 거고, 다른 과목들도 50점짜리가 조금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 가지 개념들 한 번에 모아서 50점짜리도 내고 하니까, 결국 이제 10점짜리들 잘 판단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50점짜리도 이제 어렵지 않게 할 거고, 50점짜리가 이제 나오는 이제 주요한 유형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이제 1방법 내에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섞어가지고 뭐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해가지고 최종 과세가격이 얼마인지 뭐 이렇게 하는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1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검토해 나가다가 최종 과세가격이 얼마인지 뭐 이렇게 하는 문제들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50점짜리도 결국은 10점짜리랑 유사하게 굉장히 판단이 중요한 문제고, 그죠? 그다음에 답안 작성도 마찬가지로 대목차 잡아놓고 그 안에서 10점짜리처럼 굉장히 체계 있게 두 갈식으로 잘 써야지만 득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10점짜리 문제들 쭉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모의고사 문제들 위주로 제가 좀 이렇게 좀 재구성하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대로 놓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드리는데, 작년 10점짜리 문제들, 특히 이제 제가 냈던 문제들 중에 좋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뭐랄까 많이 아직 안 알려진, 좀 새롭게 생각하고 연습해 볼 만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꼭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번 시험 문제도 그렇지만 한번 이거 가지고 답안 작성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할지도 한번, 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우리 연습장 분량지에다가 그 실제 펜으로 이제 써가지고 답안까지 만들어 보는 것도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습은 이거 이제 문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답안을 작성을 해보든지, 아니면 판단이라도 빨리 한번 간단하게 해보시고 이제 같이 수업 듣고 이런 식으로 제 강의를 좀 끊어가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3페이지. 수출 보조금의 처리와 관련된 연습 문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직은 그래도 모의고사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 위에다가 그 토픽을 제가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시험이나 모의고사는 당연히 없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정리하기 좋게끔 이제 위에다가 이제 토픽을 좀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수출 보조금 하면 이제 떠오르는 규정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특히 예해 2.1에서 나오는 수출 보조금에 대한 정리들 한번 꼭 보셔야 되고, 수출 보조금의 논리는 기본적으로는 그거예요. 만약에 이제 셀러가 있고 바이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거래가 성립이 됐는데, 예를 들면 이 거래랑 상관없는 뭐 예를 들면 국가 내지는 정부 뭐 내지는 기관, 그래서
이런 거래를 장려할 목적으로 예를 들면 뭐 어떤 이 국가에서 뭐 IT 산업을 부흥시키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IT 제품을 잘 만들어서 해외로 판매를 하면 거기다가 보조금 얼마씩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해주겠다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셀러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렇게 판매하는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분명히 발생을 할 거야. 그 얘기는 이 바이어한테 예를 들면 누구한테 물건을 계속 파는데 판매자들이 이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랑 받지 않은 사람의 가격은 다르겠죠. 예를 들면 내가 원래 이제 이렇게 내가 IT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받으면은 뭐 수지타산이 맞는 것 같아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보조금을 여기서 한 30 줘버린다고 하면은 나 100에 안 팔고 그러면 70매만 팔아도 괜찮겠네? 라는 판단이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셀러는 B한테 70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100에 팔려고 했다가 70에. 그러니까 이제 관세 평가적으로 생기는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거래를 해버리면 당연히 이 가격이 왜곡되는 거 아니냐. 그 수입국 관세 당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 원래 100만큼 관세 받아야 되는 금액인데 이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70밖에 관세를 못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가격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챌린지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수출 보조금의 기본적인 컨셉인 거죠. 자, 근데 그럼 이제 이걸 관세 평가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까라고 이제 보는 건데, 이제 관세 평가에서는 사실 이렇게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꼭 뭐 이거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얘가 이런 걸 무상으로 줬다라고 하면 뭐 생산지원비 뭐 이런 이슈로 이제 가산을 시킬 수도 있죠. 근데 관세 평가는 기본적으로 수출 보조금 때문에 100이라는 가격이 70으로 떨어졌는데 그럼 저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70이라는 가격을 배제시켜 버릴까라는 판단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여기에 들어간 이 차액만큼을 가산 조정을 해서 과세 가격을 결정시켜 버릴까, 아니면 그냥 70을 그냥 인정해 버릴까, 이 세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거래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일반고 배제 요건이 이제 딱 정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일반고 배제 요건 중에서 어떤 걸 근거로 일반고를 배제시켜 버릴 것인가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면, 우리 이제 협정이나 좀 평가를 공부한 사람들은 당연히 조건 또는 사정을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조건 또는 사정. 다시 말해서 이 거래에 어떤 조건 또는 사정이 붙어서 이 70이라는 가격이 왜곡됐다.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가격은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규정 중에 하나로 거래 조건 또는 사정 규정이 있는데, 조건 또는 사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굳이 판단을 해보자고 하면 조건 또는 사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에 한정해서 해석을 해야 되냐면 구매자나 판매자의 의무사항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자, 그럼 이 보조금을 받는 행위 자체가 구매자나 판매자의 어떤 이 둘 간의 의무사항이 뭔가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3자들이 이 어떤 정책적 목적으로 지원하는 수출 보조금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보이는 거고, 그럼 이제 가산하는 방식으로는 예를 들면 이제 실제 지급 금액이나 가산 요소, 그 두 가지 방법으로 가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가산 요소라고 하는 어떤 6가지 항목 중에 수출 보조금이라는 항목은 없으니까 가산될 부분이 없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지급 금액이라고 하면 실제 지급 금액의 정의로부터 시작을 해 보면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어떤 판매 조건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구매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게 하나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실제 지급 금액으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30을 뭐 구매자가 다시 뭐 보존해 주거나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잖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냥 정책성 목적성 이렇게 돌려줘 버리는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관세 평가적으로 보면 굳이 일방법을 배제할 방법도 없고 그 차익만큼을 가산 조정할 방법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논리 하에서 결정되는 과세 가격은 얘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떻게 뭐 손쓸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제일 좋은 말 있죠. 상거래 관행, 그다음에 실제 거래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70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수출 보조금이라고
인하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인식하기에는 이제 이런 문제 상황을 보면 100만 원짜리 물건이 70으로 이제 갑자기 인하되는 좀 이렇게 관세 평가상은 조금 납득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오기는 하는데 뭐 이런 것들까지 사실은 세세하게 다 규정을 하다 보면 관세 평가 규정이 너무 복잡해지고 어떤 실제 상황을 너무 제한시켜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수출 보조금과 관련돼서는 그냥 일단 인정을 해준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100만 원짜리가 70만 원짜리로 이렇게 국가 정부에서 보조금을 줌으로써 가격이 인하가 돼 버리면 결국 이제 관세 평가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관세 가격이 낮아지는, 쉽게 말해서 수입 당국의 관세의 어떤 수납이 적어지는 이제 그런 효과 외에도 뭐 이게 이제 한국에서 어떤 시장을 뭐 해친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국내 어떤 동종업계 생산자들의 활동을 저해한다든지 뭐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정책적인 수입국 내에서의 또 정책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지는 또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꼭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수출자들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데 뭐 이런 얘 때문에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막아야 되는 또 정책적인 수입국의 정책적인 목적도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는 뭐 상계 관세라든지 좀 다양한 또 관세율 제도 내지는 뭐 이렇게 마이너스일 땐 또 감면제도, 환급제도 뭐 이런 관세 같은 제도를 이용을 해서 이것을 치유할 방법은 뭐 수입국이 알아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 수출 보조금 자체를 가지고 관세 평가에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평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실 이제 이런 보조금 관련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요즘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막 제조업을 막 이렇게 활성화시킨다 막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컨설팅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에서 이제 기업들을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어마어마하대요. 중국에 이제 그 어떤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조금 기술력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막 몇천억을 막 60년, 70년 상환 조건으로 그냥 막 빌려줘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은 이제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들여서 설비 투자나 이런 데 하고 뭐 그러면서 또 이제 쉽게 말해서 이런 효과, 쉽게 말해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가나 정부에서 정책적 목적으로 지원해 줬을 때 그때를 관세 평가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관세 평가적으로도 고려해 볼 만한 요인들이긴 한데 현재까지 우리 법령으로나 내지는 평가 협정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규제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평가 쪽에서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이것도 이제 답안 작성이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물어봤던 항목들은 이거예요. 원래 이제 G사는 쟁점 자동차를 I사에게 대당 200 CU에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뭐 이렇게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조해서 수출했을 때는 대당 50 CU의 수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G사가 I사에게 쟁점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얻는 수익은 다시 말해서 매출이겠죠. 매출액은 대당 총 250 CU가 된다. 그 외에 이제 별도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거죠. 결국은 내가 셀러랑 구매자랑 판매자 간에는 총 뭐 200에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50을 국가로부터 더 받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판매자가 이 거래를 통해서 영수하는 금액은 최종적으로는 250이 되는 거죠. 그죠? 50을 추가로 받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또 한번 뭐 이 문제랑은 직접 상관은 없는데 관세 평가에서 항상 고려해야 될 것은 구매자랑 판매자가 있으면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오히려 그러면 반대로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영수하였거나 영수하여야 할 금액은 별로 관세 평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오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원래 뭐 500에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뭐 450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뭐 50은 뭐 C한테 별도로 주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나간 캐시는 450 해가지고 총 500이 맞아요. 그죠? 그럼 이제 관세 평가는 이렇게 하라는 게 원칙이고, 대신에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영수한 금액 자체는 45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판매자 기준으로 어떤 이제 구조를 생각을 하면은 오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관세 평가의 정의도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뭐 혹시 이제 어떤 문제에서라도 꼬아가지고 판매자가 영수하는 금액 기준으로 이제 몰고 갔을 때는 그건 무조건 오답이에요, 그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원천징수랑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죠. 원천징수. 권리 사용자가 있는 사람한테 로열티를 실제로는 뭐 100을 주기로 했는데 원천 징수를 만약에 30을 주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수입국 당국에서 원천설이 처리한다고 했었고, 그럼 이제 실제로 지급하는 거 이제 70밖에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로열티 100 주기로 했는데 국세 당국한테 30 원천 징수하고 그다음에 70은 실제로 송금, 그러니까 그 차액인 70만 송금을 했다라고 보면 구매자가 지급하는 건 전반적으로는 30 더하기 70 총 100을 지급한 게 맞고, 대신에 판매자가 영수한 금액 자체는 70밖에 안 된다. 그때 권리사용료 뭘로 계산할 거냐? 70이냐 더한 100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 더한 100이 원천징수 금액까지 포함해서 구매자가 지급한 총 금액 자체가 관세평가되는 로열티다. 이런 결론이 있었죠. 그래서 이 거래에서 한번 조금 더 봐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수출 보조금에 대한 처리뿐만 아니라 구매자랑 판매자 간에 어떤 누구를 기준으로 금액을, 영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볼 건지 아니면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으로 볼 건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실제 문제는 5점짜리 2개로 제가 쪼개서 문제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실은 이거는 쉽게 낸다고 제가 이렇게 낸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이 만약에 거래 가격인 트랜잭션 밸류인 200 CU가 관세평가 목적상 일방법 과세가 결정이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조건 또는 사정의 관점에서 판단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사실 쉬운 문제죠. 원래는 수출 보조금을 보면 조건 또는 사정을 먼저 떠올려서 그거에 대해서 쓰는 게 맞는데, 사실 이제 제가 조건 또는 사정의 관점에서 쓰라고 했으니까 사실 좀 쉽게 된 문제다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일방법은 인정이 된다라는 가정이 일단은 나와야지 두 번째 문제도 나오겠죠, 그죠? 만약에 조건 또는 사정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봤더니 일방법이 배제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저 50에 대해서는 판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접 지급 금액이니 가산 요소니 하는 건 일방법 내에서 결정이 되는 얘기잖아. 근데 일방법이 애초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면은 저 50을 뭐 플러스하거나 뭐 더하거나 뭐 이럴 얘기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럼 이게 더할지 뺄지는 당연히 일방법이라는 전제 하에 계산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답안도 조금 볼게요. 이 수출 보조금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그 예해 2.1에 수출 보조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답안 작성하기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고, 특히 뭐 이게 어떤 핵심 쟁점이 된다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개요 같은 데 썼을 때 훨씬 더 뭔가 전문적이죠. 특히 WCO 예해 2.1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답안 작성하는 방식도 한번 잠깐만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그 5점짜리 문제가 이제 거래 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 없냐라고 물었으니까 그 두 번째 목차도 그냥 개요는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시간 없으면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수출 보조금을 정의 못 외우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뭐 간단하게 넘겨버려도 되고, 두 번째 그부터가 이제 배점이 들어가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래 가격 인정 여부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이제 그 답안 작성을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한번 여러분 답안 작성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이제 두 번째 목차에서 물어본 게 일방법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5점을 주고서 물어본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방식이
보통 이제 이렇게 답안을 안 쓰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판단, 두 번째 판단 근거 이렇게 목차 자체를 나누는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데 이 목차를 나누고 안 나누고는 사실은 진짜 큰 차이가 있어요. 읽어보시면 그 답안을 읽어보시면 예를 들면 뭐 보통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보통 수험생들이 어떻게 쓰냐면 막 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된다.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가독성이 정말 떨어지고 그다음에 결국은 내가 알고 싶은 거 일방법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인데 그걸 이제 찾기가 굉장히 어렵게 써 있는 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예 그냥 판단, 그래서 판단 근거라고 목차를 아예 두고 그 목차 안에서 내가 결론 지금 쓸 겁니다라고 이제 결론 딱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뭡니다. 이유 딱 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하는 방식이 굉장히 전형적인 우리 이제 그 답안 작성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제 이렇게만 써도 훨씬 좋은 답안의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관세 평가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연습하는 시간 가질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뭐랄까 관세 평가는 다른 거보다 답안 작성 포맷을 빨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쓸지는 뭐 문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어떤 포맷으로 답안을 작성할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지금 그 3페이지에 있는 예를 들면 2번 목차에다가 5점 배점에 대한 목차를 쫙 쓰시고 그래서 이제 나 2번에 대해서 그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거야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그의 결론은 뭐야? 예를 들면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예를 들면 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보조금이 들어갔을 때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볼 수 뭐 예를 들면 일반국을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 이유는 뭡니다 라고 쓰는 게 이제 가장 읽기 좋은 답안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판단 근거를 먼저 쓰고 그 뒤에 판단을 쓰는 뭐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관세 평가나 어떤 읽기 좋은 글은 무조건 두 갈씩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먼저 쓰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먼저 쓰시고 그 밑에 판단 근거를 쓰시고 뭐 그냥 쓰는 사람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근거를 먼저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뭔가 결론을 내리는 것도 좋은 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제 경험상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뭐 저번 뭐 예를 들면 올해부터도 1월부터 6월까지 뭐 한 주에 뭐 300~400건씩 이렇게 답을 쭉 보다 보면서 제 느낌 바로는 뭐냐면 두 관식이 훨씬 좋아요. 두 관식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근거가 뭡니다를 쓰면은 훨씬 읽기도 부드럽고 훨씬 좋은 답안이 되죠. 근데 만약에 이 판단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어차피 감점 요인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틀린 거를 더 부각시키냐 뭐 이런 얘기는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숨어 있어도 틀린 건 틀린 거니까 그때는 이제 근거부터 다 틀렸으니까 결국은 이제 점수를 받을 수가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당연히 우리가 합격하려면 판단이 맞았다는 전제가 돼야 되고 그죠? 그러면 그 판단이 맞았으면 최대한 출제자나 채점자한테 얼마나 더 돋보이게 답안을 쓸 것이냐. 근데 제일 억울한 상황이 그거잖아요. 난 맞췄는데 이 정확하게 내 표현이 내 주장이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배점을 못 받은 경우 그게 제일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판단은 뭐다라고 이제 가장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페이지도 제가 조금 이 보조금 문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결론을 도달하는 방법인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실제 지급 금액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를 얘기할 때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실제 지급 금액에 포함되는 경우는 뭐뭐뭐뭐가 있습니다. 아닌 경우는 뭐뭐뭐뭐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래도 예를 들면 수출 보조금은 실제 지급 금액에 되지 않는 경우에 뭐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뭐 간단하죠. 굳이 뭐 설득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는 글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특히 뭐 예를 들면 수출 보조금은 뭐 된다 안 된다가 법령이나 어디 논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뭐 가산 요소의 정의 내지는 실제 지급 금액의 정의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 지급 금액에 해당하는지 예를 들면 이 보조금이 일방법을 일단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보조금 30을 뭐 과세 가격에 더해야 되냐 더하지 말아야 되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실제 지급 금액이냐 가산 요소냐라고 보는데 그럼 이제 가산 요소나 실제 지급 금액의 수출 보조금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지급 금액이 정확하게 뭔지를
뭔가를 이제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고, 그럼 이제 그 정의나 그 범위에 이 수출 보조금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판단 근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지급 금액의 정의 내지는 가산 요소의 범위, 정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지금은 수출 보조금 얘기가 나왔지만 어떤 특별한 항목에 대해서 주고 이게 과세 가격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 판단하고 근거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들이 정의일 거거든요. 정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4페이지에도 보시면 구성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조금이 과세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그 질문 두 번째 5점짜리가 뭐 포함되냐 안 되냐라고 이제 물어봤으니까, 그럼 이제 보시면 크게 봤을 때는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해가지고 보조금이 실제 지급 금액에 포함되는지, 가산 요소로서 가산되는지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실제 지급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그 판단 근거, 양가로 1번에 그 반가로 2번을 보시면 판단 근거 특별한 게 없어요. 실제 지급 금액의 정의를 써주시고, 실제 지급 금액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구매자가 이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수출국 당국이 지급한 금액이라고 하면 당연히 실제 지급 금액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실제 지급 금액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판단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의 가산 요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가산 요소라는 게 뭐가 있는데, 예를 들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 보조금은 가산 요소로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보신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과세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지만, 이제 여기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사례에서는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관세 평가는 재작년 문제를 보면 타 과세 가격을 결정하시오 문제였어. 그죠?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례를 봤더니 이게 200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세 가격이 최종 얼마다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이제 별도의 목차를 하나 또 따는 거예요. 사무 목차 과세 가격 결정해가지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과세 가격은 200CU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고. 근데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문제, 예를 들면 수출 보조금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아까 같은 이런 상황이죠. 이런 걸 설명을 한번 해주고, 그럼 이게 이제 정책 목적상 수입국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린 이제 어차피 관세사니까 관세 평가도 많이 공부를 하지만 관세법도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상계 관세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한 줄 정도 써주면 훨씬 더 좋은 답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뭐 어떤 그 수출 보조금으로 인해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계관세를 적용을 해서, 상계관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관세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보조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은 나라에서 쓸 수 있는 관세율이기 때문에 상계관세에 대해서 하나를 써주면 훨씬 더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다. 보시는 거죠.